조선 소목장들은 아주 가끔 인공을 가미하기도 했습니다. 오동나무에 인두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낙동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일까요? 볏짚과 수세미로 만든 솔도 준비합니다. 이제 곧 마술이 펼쳐질 것입니다. 보기엔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낙동, 고도의 기술과 숙련이 필요하다는군요. 솔질의 강도와 횟수에 따라 결과는 확 달라진다고 합니다. 보이십니까? 감춰졌던 오동나무 문양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낙동전의 오동나무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확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동나무를 목가구 제작에 이용하면 바로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낙동을 하면 문양도 도드라지지만 방습과 방칭에 효과도 있다는군요. 이 책장 속에 선비들은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보관했던 것이죠. 선비에게 가구는 그 자체가 철학이었습니다. 선비들이 자신의 가구에 담고 싶었던 철학, 그것은 바로 자연이었습니다. 가구가 지닌 문양이 그대로 한 폭에 산수하였던 것입니다. 숨은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조선 팔도 각지에는 소목장들이 즐비했습니다. 통영의 소목장 김금철씨, 아주 독특한 제작 기법을 갖고 있습니다. 판자에 홈을 팝니다. 그리고는 다른 판자를 끼우는군요. 성퇴뇌문 기법.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끼운 나무를 다시 잘라냅니다. 그러자 하얀 띠가 생기는군요. 여기에 악교와 섞은 미너 브레프를 바릅니다. 접착력이 뛰어난 전통 접착제입니다. 그 위에 다시 얇은 나무판을 덧댑니다. 그런 다음 줄로 꽁꽁 묶습니다.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지요.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손이 참 많이 가는 작업이군요. 그것을 이번에는 숯불에 쬐입니다. 접착력이 훨씬 높아지지요. 이렇게 만든 것을 충분히 말립니다. 대패질로 잘 다듬자 판자 속에 새로운 문양이 나타납니다. 일종의 모자이크 기법이군요. 마치 상감청자를 만들듯이 나무 안에 또 다른 문양을 넣는 기법.
이것이 성터내문 기법입니다. 워낙 손이 많이 가는 바람에 지금은 사라지는 기법이라는군요. 문양 주변에 또 다른 판자 조각을 붙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것을 용도에 맞는 굵기로 자릅니다. 바로 이런 문양이 생기는군요. 판재 사이에 박힌 검은 줄무늬가 보이시죠? 이것으로 가구를 만들면 어떤 물건이 탄생할까요? 몇 개의 판자를 단단히 붙인 다음 다시 줄로 묶어 완전히 고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특한 문양의 가구가 탄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섬세했던 통영가구의 특색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목가구 중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은 가구, 그것은 바로 소반이었습니다. 소반 하나 만드는데도 수십 개의 연장을 사용했습니다. 연장은 목수의 또 다른 이름이었고 그 목수의 수준을 재는 척도였습니다. 조선시대 소목들은 직접 연장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들이지요. 한 가구를 만들 때마다 그에 맞춰 연장을 새로 만들고 손질했습니다. 가구는 시간의 가치인 셈이지요. 통영의 추용호 소목장, 2대째 그는 소반을 만듭니다. 도랭이 개탕, 이름이 재미있군요. 그의 아버지가 쓰던 연장인데요, 소반의 둥근 면을 깎는 데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깎는 것을 그는 도랭이 개탕질이라고 하더군요. 도랭이 개탕질로 소반 형태를 만든 다음 자귀 등 다른 연장을 이용 그 테두리를 파냅니다. 작은 소반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손이 많이 갑니다. 이들이 도랭이 개탕질로 만든 것들입니다. 소반의 다리입니다. 개다리를 닮으면 개다리 소반, 호랑이 다리를 닮으면 호족반. 소반은 특히 지역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고 하는군요. 어떻게 할까? 기계는 사람의 손은 조금 여유 있게 뭔가 나갈 수 있는데, 저 곡선을 해도 기계는 곡선하면 그 기름 곡선대기 딱 안 돼. 그런데 수고 연장을 할 때 조금 대냉을 쓸 수 있어. 뭔가 뭐, 그 좀 여유가 있다 하지. 있게.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어떤 거는 일주선 잣대 끈 것 같이 이렇게 안 되고, 어떤 거는 손을 끈 것 같이 좀 여유가 있다는 거지. 뭔가 뭐, 곡선을 껐든지, 직선을 껐든지 간에, 말 표현하자면. 그게 좀, 뭐랄까.
어떤 마음이 여유랄까 이런 게 있지요. 이제 우리 목가구의 현주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영국인 뱅크스 씨가 답심리 고미술가를 찾았습니다. 그는 서울 도심의 번잡함을 피할 편안한 휴식처를 찾다가 이곳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유럽 예술과 골동품에도 해박한 뱅크스 씨. 그는 조선 목가구를 처음 대하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조선 목가구가 지닌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독특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한국 가구에 대해 외국 잡지에 기고도 하고 직접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Absolutely, I think it's like any kind of form of production. It was a character. It was a product of the society which created it. It's got its own aesthetic values and it's got its own aesthetic geometry that can appeal across time. Here we are in the 21st century talking about this aesthetic. So it is timeless. It is classic. 지구 반바퀴 저쪽 파리. 이 파리에도 조선 목가구에 흠뻑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곳곳에 놓인 조선의 목가구들, 유럽과 조선 목가구. 글쎄요, 묘한 부조화가 느껴집니다만 조선 목가구 수집광인 올리비에 우아지 씨의 생각은 다릅니다. 유럽 주택과 가구에도 조선 목가구는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어디에 놓아도 잘 어울리는 조선 목가구, 그 조화로 훨씬 부드러운 인상을 받는다고 합니다.